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애널리스트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보단 글로벌 정치 상황이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는 굉장히 느리게 회복된다라는 기조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정치 상황은 최근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권도 빠르게 교체가 되고 있고요. 유럽 쪽도 EU 의회에서의 성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치적인 변화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또 이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업종에 대한 리포트까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정치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는 그 첫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인도의 총선이 끝나고요. 모디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차기 총리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인도에서 모디노믹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연 왜 그런 것인지, 또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낳을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모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인도의 새 총리이자 구자라트주의 주지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지사를 한 지 꽤 오래됐는데요. 그동안 경제적인 성과가 아주 좋았다라는 점에 시장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먼저 확인해 보면서 얼마나 성과가 좋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구자라트주의 주지사였는데 구자라트주의 성장률이 인도 성장률과 비슷했다면 크게 화두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난 2001년부터 주지사가 됐는데요. 주지사가 된 이후로 성장률을 보니까 파란색의 인도의 성장률보단 빨간색의 구자라트주의 성장률이 항상 높았다라는 거죠. 뭐 많게 벌어졌을 때는 5% 이상, 적게 벌어졌을 때도 대부분 1%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연평균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최근 인도의 성장률이 6%대로 가라앉은 반면 구자라트주의 성장률은 여전히 8%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난 한 13년간의 평균을 내봤을 때 인도의 성장률은 7%대, 구자라트주의 성장률은 10%대가 유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평균 물가 성장률을 한 8% 정도로 놓고 보게 되면 구자라트주는 실질 성장이 매년 2%가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 성장이 계속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인도의 물가 상승률에 따른 악조건 속에서도 모디가 이끈 구자라트주는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 그래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구자라트주 했던 것처럼 경제정책을 쓰게 되면 인도도 잘 먹고 잘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도의 정치권은 그동안 네루 가문의 독점이었죠. 인도의 초대 수상이었고 영국에서 인도가 독립하는 데 가장 크게 역할을 했던 간디, 네루, 이 두 사람의 집안이 합작한 그 네루 수상 가문이 결국은 독점을 하다가 이것이 한 30년 전부터 깨져서 인도 국민당과 서로 이렇게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결국은 뭐 계급이라든지 아니면 독립운동의 영웅 이런 쪽으로 가기보단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쪽에 인도의 젊은 인구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정치적인 변화를 낳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요. 구자라트주의 지금까지의 경제 목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인프라라는 단어입니다. 자, 다른 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그런 경제 정책들이죠. 기술 인적 역량 강화, 노동시장 효율성, 신기술 도입, 비즈니스 혁신, 통합 발전 촉진, 균형 발전, 경쟁력 제고,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를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철도를 깔고 항만을 만들고 그 안에 공장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 용지를 만든다든지 산업 용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반 시설들을 만든다든지 또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전기다 보니까 전력 관련 시설들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해외 자본도 많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 구자라트주의 성장률은 다른 주에 비해서 또 인도 전체에 비해서 또 월등하게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감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결국은 지금 모디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모디노믹스의 성공 여부를 알기 위해선 현재 인도 경제가 어떤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구자라트주는 좋았는데 인도 자체는 최근에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금융시장은 이 모디노믹스의 기대감을 선반영하면서 주가지수는 신고가, 사상 최고의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루피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루피아가 강화되는 모습으로, 그래서 금융시장 내에서는 주가 강세, 루피아도 강세를 보이며 양쪽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되었든 금융시장은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모디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실제로 인도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과정을 반영하면서 루피아 강세, 그다음에 인도의 센섹스 지수의 강세를 나타내는 것이 최근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인데 반해 실물 경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인도의 지금 분기별 GDP 성장률이 작년 2011년 3월달 1분기만 하더라도 9%였습니다. 거의 뭐 중국에 육박하는 정도의 GDP 성장률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얼마로 떨어졌느냐? 2012년 2분기부터는 4%대로 떨어져서 이게 지금 벌써 2년째 거의 반복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올해 1분기 성장률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 성장률의 탄력이 과거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지금 물가 수준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이 정도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상대적으로 좀 못 사는 사람들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바로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물가입니다. 이 지금 전체 물가도 8% 정도의 수준이어서 성장 4%인데 물가는 8%씩 오른다. 말 그대로 죽을 맛이죠. 그런데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에너지 쪽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식료품 쪽이 또 올라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 식료품이 지난번에도 다른 시간에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올해 엘니뇨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엘니뇨 과정 속에서 올해 식료품 가격이 더 오른다라는 지금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니뇨가 나타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고 엘니뇨를 지금 현재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먼저 뭐 밀 가격이라든지 옥수수 가격 이런 것들이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국내에서도 비료 같은 종목군들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도 물가는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을 더 빠른 속도로 끌어올려서 물가의 부담을 덜 느끼게 하거나 물가를 내려야 되는데 물가를 내리는 것은 인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인도는 대부분의 생산품들, 특히 뭐 농작물을 포함한 식료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생필품들을 모두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 물가 자체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안쪽의 내에서도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물가의 상승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도의 실물 경제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지금 무역 수지가 나오는 건데요. 항상 수입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경제 구조를 설명드렸죠. 대부분의 생필품, 그다음에 식료품 이런 것들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거기다가 뭐 금 같은 것들, 귀금속도 실제로 많이 수입을 하고 있어서 항상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 분기 2개월마다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적자가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만성적으로 루피아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최근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반등이 또 언제 꺾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또 하나 실물 경제의 그 위험은 바로 자금 유출입인데요.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은 좋으니까 파란색의 주식 자금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반해서 채권 자금은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3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채권과 주식 모두 유입되는 양상이었는데 그 이후에 주식시장으로는 돈이 유입되고 있지만 채권시장으로는 일부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등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디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외국인 직접 투자 FDI라고 하죠.
FDI 자금은 또 유입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좀 특징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디노믹스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져 있고 실물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럼 모디노믹스의 핵심은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이고 이것을 경제 성장률로 이끄는 이런 정책인데 이게 말 그대로 바로 되느냐라는 거죠. 정책을 딱 발효하면 바로 될까요? 그렇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책 발효는 대부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럼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디노믹스의 성공 여부가 중요하죠. 지금 모디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로 임명됐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치적인 기반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NDA라고 하는 인도 국민당, 모디가 이끄는 정당의 연합정당이 의회의 과반수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선이 거의 뭐 5년마다 열리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5년간 특별하게 의회가 훼손되거나 크게 뭐 정치적인 이슈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5년간은 정책의 연속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단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지금 이 파란색이 반대쪽 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이제 BJP, 인도 국민당입니다. 자, 보시면 2009년에는 국민회의당, 즉 네루 가문이 이끄는 정당이 대부분의 지지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2013년에 완전히 반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주 이제 골수 분자 정도를 제외하면 의석수의 대부분을 지금 인도 국민당 연합정당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 지역 기반으로 봤을 때도 확실한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 의석수로 봤을 때도 쥐고 있다. 그런데 특정 지역에 지금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무게를 둔다면 이 모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방향만 잘 잡으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의 사례에서 또 의미 있는 결과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 고도 성장을 했던 14%에서 10% 이상의 성장을 했던 시기에 쭉 살펴보면 또 성장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갔던 2000년대 초반과 90년대 초반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때 어떤 정책을 썼느냐.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 개발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서 낮아졌던 경제 성장률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인도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9% 성장하던 경제가 4%대까지 떨어져 있는 현 상황에서 모디노믹스로 투자 쪽을 많이 이끌어낸다면, 근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실제로 순수출이 경제를 이끈 부분은 별로 중국도 없고요. 대부분 투자와 소비가 경제를 이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투자를 통해서 고용을 늘려야 소비가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소비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쓰기 위해서 세금 줄여주고 보조금을 늘려주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 기회를 많이 만들고 부가가치를 많이 만드는 그런 전략 자체가 장기적으로 좋은 거죠. 그래서 중국도 지금 보시면 아직도 투자의 기여도가 전체 GDP 성장률 기여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본다면 인도에서도 모디노믹스의 정책 방향은 옳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의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인도는 인구 구조상으로도 아직 매력이 있다는 거죠. 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 또 인도 같은 국가들이 왜 각광을 받고 있습니까? 일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가장 많거든요. 일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이들이 선진국과 비교해서 물가도 낮기 때문에 임금 수준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임금으로 사람들을 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굉장히 슬픈 현실이 되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경제 쪽에서는 현실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미국이나 뭐 이런 선진국들 그리고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 이제 조금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 수준이 높아진 그런 브릭스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고령 인구가 상대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인도 같은 국가는 15세 이상 그 인구가 절대적으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는 적게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인구 구조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매력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모디노믹스의 성공 가능성은 저는 비교적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디노믹스의 성공 가능성에 우리가 결부지어 본다면 어떤 종목으로 가야 되느냐? 아까 이미 답은 나왔죠. 정책의 방향이 SOC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10년이 넘게 구자라트 주를 주지사로 임명해서 운영해가면서 그 주 안에 한국 기업들을 유치해왔다라는 점. 그럼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자, 먼저 인프라.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재 쪽. 석유화학 플랜트라든지 뭐 제철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해서는 이 중화학 공업이 없이는 발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미 인도 이런 쪽에는 뭐 방직 공장을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저준위 그런 산업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공업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구자라트주의 제철소를 짓고 있는 포스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전력설비, 발전소, 전력망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투자에 연동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두산중공업, 이미 인도에서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력망과 관련돼서 자동화 기기와 관련돼서 철도 투자와 관련돼서는 LS산전 같은 종목군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건 투자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발전에 따라서 또 인도의 발전에 따라서 가장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IT, 자동차와 같은 내구 소비재죠. 그 중에서도 실제로 인도에 가장 빠르게 진출해 있는 현대차와 그 부품주들,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그 주목도는 결국은 SOC는 플랜트, 이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플랜트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 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을 또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초기에는 이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 종목이 중국에 이어 현재 뭐 또 중동에 이어 인도에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나가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다음 인도 소비자들의 소득이 늘어날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소비 관련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똑같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가 지금 중국 관련주로 가장 인정해주고 있는 종목이 뭡니까? 카지노, 화장품, 그중에서 또 아무 종목이나 아니라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실제 소비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또 중국 소비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인도도 똑같다라는 거죠. 초반에는 투자 관련주들이, 그 이후에는 소비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인도와 연관되어 있는 소재 종목, 엔지니어링 관련 종목, 플랜트 관련 종목, 전력 관련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그동안 제가 굉장히 좋지 않게 보던 대표적인 소재업종의 한 종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종목은 고려아연인데요. 자, 이 종목은 다른 철강주들 그리고 비철금속과는 다르게 최근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자, 아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의 가장 중요한 이 재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바로 연, 아연 두 가지거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연은 말 그대로 아연이고요. 연이라고 하는 것은 납입니다. 근데 이것을 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이 가장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겨나는 게 금과 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은이 많이 생기고요. 금은 거의 생기는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과거 방송을 통해서도 금 가격과 고려아연 가격이 100% 맞게 움직이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그동안 뭐 여러 번 드려왔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종목이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 이 기업의 핵심 매출처는 아연과 연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상품인데요. 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아연 내수와 수출이 나오고요. 내수 비중, 수출 비중이 나오는데 자, 그림에서 표시되는 것처럼 최근에 수출 비중은 줄고 있고요. 내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익성은 수출보다는 내수 쪽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연 쪽에서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아연 쪽에서 내수 비중이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좋아진 부분이 실적이 좋아진 것의 첫 번째 원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내수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실적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아연의 이제
그 부분 말고 연 쪽인데요. 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수가 거의 없고 수출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프리미엄을 좀 보시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다음 그림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연 같은 경우에는 수출 프리미엄, 내수 프리미엄이 모두 죽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수출 비중은 절대적이죠. 그러면 이쪽의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연 쪽에서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이 높은 내수 비중이 올라가면서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보다 잘 나왔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제품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약간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일단 긍정적이었고요. 두 번째 요인은 뭐 표현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해외 법인, 호주 법인의 실적 호전이 나타나면서 과거에 적자로 잡혔던 부분이 소폭 이익으로 돌아선 것이 이번 이익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철강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호전, 또 아연 가격이 최근에 크게 상승하지 않는 가운데 실적의 호전 요인 자체가 존재하면서 최근 1분기 실적 호전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신고가를 나타내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었죠. 가장 중요한 플러스 알파는 뭐였냐면 증설입니다. 증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 비철금속이 되었든 뭐 철강이 되었든 대부분의 산업이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어서 일정 규모까지 산업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는 매출도 올라가고 이익률도 올라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낳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아연의 재고량이라든지 수급은 중국이 담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뭐 글로벌 시장에서 또 유럽 시장 쪽에 진출하고 있는 고려아연의 입장에서 증설 자체는 최근에 아연의 수급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왜? 아연 도금 강판 같은 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연의 최대 수요처인 아연 도금 강판이 최근에 잘 팔리고 있다는 관점에서 향후 전망이 나쁘지 않다. 그런데 증설을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긍정적으로 시장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준비된 그림을 먼저 보시죠. 자, 지금 준비된 그림이 뭐냐면요. 자, 이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한 것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2004년도, 2006년도에 설비 투자를 늘렸더니 영업이익도 빠르게 늘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설비 투자의 증가와 영업이익의 증가가 같이 가고 있는 일종의 규모의 경제 달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증설을 통해서 비슷한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관점은 향후 아연 시장의 전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주요 제품들의 판매량을 보시면 판매량은 꾸준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만들어내니까 판매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비교적 10% 이상의 양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양적인 부분도 영업이익의 양적인 부분도 꾸준하게 계속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증설을 2015년에 하게 되면 실제로 이 효과는 2016년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은 확대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전체 시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주요 제품인 아연과 연의 수급 전망을 봤더니 항상 수요 초과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수요자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시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편하게 올리거나 시장의 상황에 맞추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망이 맞았다라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고려아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향후 아연이나 연의 수급이 모두 소비량, 생산량 대비해서 소비량이 많다라는 것.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궁극적으로 증설하게 되면 물론 이 전망은 깨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고려아연이 증설하는 것이 영업이익률이나 영업이익을 늘리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제가 아까 언급드렸지만 자동차, 가전 등 굉장히 많은 상품에서 부식을 상대적으로 막기 위한 고급 강판들, 아연 도금 강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인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본다면 향후의 움직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 설비 투자 효과는 충분하게 나타날 거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고려아연 최근에 신고가가 났는데 더 올라가는 거냐, 앞으로도 더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거냐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걸 밸류에이션별로 보니까 지금 주가는 비교적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이 장기 주가상에서 봤을 때 밸류에이션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고점이었던 50만 원대 그 주가 흐름까지 뭐 얼마나 빨리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고점이었던 50만 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위치는 지난번 고점보다는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익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PBR 개념에서도 장부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동일한 50만 원이 지난번 2.2배 정도의 수준의 고평가 레벨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위쪽으로 좀 열려있다. 앞으로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중국 같은 이머징 국가에서의 증설 가능성이나 수요가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더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아연 쪽에 있어서의 움직임, 결국은 글로벌 아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이나 경쟁 기업 쪽에서 얼마만큼 증설을 빠른 속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률은 조금 제한한 상태에서 가자. 그래서 1차 목표를 어느 정도 전고점 부근으로 볼 수 있는 50만 원이나 48만 원 정도의 라인까지만 보고 일단 가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아연 가격도 좋고 시장의 수급도 좋고 해당 종목의 수급이 좋다면 그때 더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너무 올려잡기보단 기존 고점이었던 50만 원대 정도까지 수익률을 제한한 상태에서 바라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목표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이 있는 반면 반대로 시장에서 계속 바닥을 파고 내려가는 그런 종목도 있죠. 한때는 최대 화장품 산업의 총화로 인정을 받았던 네이블 CNC가 최근에 저점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그런 것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장품 산업의 전반적인 동향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보시면 뚜렷하게 2000년대 후반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그나마 좀 좋아졌던 게 뭐냐면 방판이 뭡니까? 방문 판매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머니가 되었든 뭐 판매 사원이 되었든 직접 집으로 혹은 뭐 해당 뭐 직장이나 이런 데 방문을 해서 직접 판매하는 그 맨투맨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사람이 사람에게 직접 판매하는 이런 형태가 주력을 이뤘다면, 그리고 기존에 가장 강점을 보였던 게 뭐 브랜드샵, 백화점 이런 쪽이었다면 최근에 방판과 백화점 쪽은 점점 줄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그러니까 성장이 마이너스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의 판매는 앞으로도 별로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성장률의 탄력 자체는 줄어들지만 꾸준하게 10%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채널은 브랜드샵과 온라인 쪽, 그러니까 인터넷과 브랜드샵이라는 게 뭐냐면 한 가지 브랜드를 파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리따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시켜 놓고 그 안에서 세부 브랜드로 나눠지는 전략들. 그러니까 뭐 미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제가 좀 잘 생각은 안 납니다만 뭐 스킨푸드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브랜드샵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저가 라인도 있고 뭐 중고가 라인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샵과 온라인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거다, 성장이.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화장품 채널의 이런 움직임을 보더라도 가장 좋게 나타나는 것이 모든 업체들이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사가는 쪽만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준비된 그림이 뭐냐 하면 중국인 입국자 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중국인 입국자 수는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증감률은 추가적으로 늘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에 몇 번 방문한 사람이 계속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문자 수는 앞으로도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증감률은 줄어들지만 어쨌든 이 늘어나는 중국인들이 과연 무엇을 사가느냐에 따라서 좀 차별화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인데요. 자,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지금 중국에서 가장 성장률이 뛰어난 몇 개 업체를, 화장품을 봤더니 상하이자라고 하는 중국의 자체 브랜드, 로컬 브랜드가 지금 성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록시땅, 아모레퍼시픽이 3위, 에스티로더나 P&G, LG생활건강, 로레알 등 글로벌화되어 있는, 적어도 국내 시장에서 1, 2위 정도 하고 있는 이들 업체가 성장하고 있지, 중소형 업체들의 성장은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국내 화장품 시장의 성장, 국내 시장의 성장은 한계에 달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즉 1차 성장은 방판을 통해서, 2차 성장은 무엇을 통해서 됐느냐? 브랜드샵을 통해서 저가 라인까지 뭐 중고생들한테까지 팔아대면서 2차 성장을 보였고, 그 3차 성장이 이제 중국 쪽이었는데, 그동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뭐 저가 화장품들 뭐 쓸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엔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면세점에 가서 이제 저가품을 사가는 것이 아니라, 저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국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소비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고가 라인들, 고가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이 중국 쪽에 지금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 화장품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인데요. 중국의 화장품 온라인 쇼핑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한번 써본 화장품 중에서 다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화장품, 그리고 한번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또 중국에서 선호될 수 있는 빅 모델을 쓸 수 있는 고가 라인의 화장품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 상대적으로 많이 팔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가 라인 제품 중에서도 중국에서 김수현이 광고하고 있는 페이스샵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나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국내 1위였던 미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탄력이 죽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에이블 CNC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주가 라인에서도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 신고가를 보이고 있지만 에이블 CNC는 신저가를 보이고 있고요. 중국의 ODM으로 진출하고 있는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좋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금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저가 라인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차별화 현상 자체가 화장품 종목군들의 주가 수익률을 엄청나게 벌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에이블 CNC의 향후 흐름은 어떻게 될 건지, 투자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점검해 볼 텐데요.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자, 더 페이스샵, 미샤, 이니스프리, 에뛰드, 네이처 리퍼블릭, 토니모리, 스킨푸드, 뭐 이에도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죠. 그 이 7대 브랜드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지금 뚜렷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자, 이니스프리, 아모레퍼시픽이 갖고 있는 거죠. 더 페이스샵, LG생활건강이 갖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 그룹군의 전체적인 매출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연도별로 계속 미샤, 그 다음에 뭐 스킨푸드,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시작한 네이처 리퍼블릭의 토니모리는 당연히 뭐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먼저 시작한 스킨푸드라든지 이니스프리가 그 미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라는 것, 이런 브랜드샵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뭐 지하철이나 아니면 길거리에 다니실 때 너무 많이 보이고 있죠. 제가 뭐 좀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도로 큰 상가가 이제 깔려있는 그런 도로를 지나가게 되면 적어도 이런 브랜드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는 꼭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뭐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길거리마다 한두 개씩은 꼭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브랜드들이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어 1위로 가끔 올라올 때가 있죠. 그때 어느 날입니까? 이제 뭐 다 아시죠? 폭발적인 폭탄 할인을 하는 날, 그런 날 검색어 1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할인율도 엄청나게 강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의 수익성을 계속 침범하고 있는 그러한 경쟁 과열이 현재 문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ASP라고 해서 개별 단가, 개별 수익률은 제품당 개별 수익률, 개별 단가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고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은 커지고 있는데 이익이 정체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요. 자, 이 그림이 뭐냐면 그나마 이제 좀 좋은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에이블 CNC를 비롯한 7대 브랜드, 그러니까 미샤를 비롯한 7대 브랜드들의 시장 점유율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이제 워낙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조금씩 구조조정이 스스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여력도 부족하고 브랜드 네임도 부족한 그런 업체들은 초기에 비교적 강력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
돈이 별로 안 들기 때문이죠. 자, 이들이 만들어내는 라인들이 뭐 5만 원, 6만 원, 7만 원의 아주 고가, 그 정도도 고가도 아니죠. 뭐 몇십만 원의 그런 고가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료 가격이 싼 것들을 모아서 쓰는 그런 점들, 그다음에 ODM 뭐 싸게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진입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만큼 이제 경쟁이 치열해진 거죠. 근데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역으로 상위 업체들 쪽으로 더 몰린다라는 것이고요. 기존에 이제 잘 모르는 브랜드, 더 낮은 인지도 낮은 브랜드들은 망하거나 매각되거나 M&A 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미샤가 앞으로 나온 좋은 점 하나는 뭐냐면 적어도 망하지 않을 정도의 여력을 갖고 운영을 한다면 상위 7대 브랜드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여기서 살아나는 업체들이 그나마 시장을 황금 분할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정도는 그나마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가가 계속 빠짐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과거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이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상당히 덜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덜어낸 상황에서 앞으로 좋아질 여력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예전처럼 뭐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뭐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좋아질 가능성은 조금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요약해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나빠질 건 별로 없고 주가도 충분히 빠져 있다면 단기적인 반등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등이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해 나가는 그런 반등으로 가기 위해선 시간이 저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그렇게 올라가길 기다리는 것보단 다른 종목을 찾아내는 게 더 빠른 시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낙폭과대에 따른 매수 정도, 그 다음에 경쟁업체의 구조조정을 보면서 서서히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리포트는 오래간만에 업종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IT 기기들이 확산되면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리포트 하나를 좀 찾아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성 연구원이 쓴 이제 너도 나도 LCD TV를 봅니다 라는 리포트인데요. 리포트는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리포트의 원문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리포트에서 제가 좀 필요한 그림만 찾아서 여러분들께 리포트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의견을 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LCD 산업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완제품이 잘 팔릴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LCD 제품, 상대적으로 비싼 제품들은 어떤 국가에서 제일 많이 팔릴까요? 당연히 선진국에서 많이 팔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의 소비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면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와 기술, 그러니까 테크 소매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가전제품들, 뭐 이런 IT 제품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매 매출 증감률이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경기 선행 지수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전제품들에 대한 IT 제품에 대한 소매 매출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과 유럽이라고 하는 소비의 양대축이 좋아지면서 향후 가전제품들의 소비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자, 지금 LCD 패널에 대한 출하 면적, TV 세트에 대한 출하 면적 이게 모두 다 늘고 있다라는 거죠. 올해 작년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TV의 전체적인 이 패널의 면적이 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큰 TV가 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큰 TV가 더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자, 지금 패널과 세트의 출하량 추이와 재고 비율을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올해 지금 4분기 정도 가면 재고가 다시 마이너스로 급격하게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재고의 수준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재고가 낮아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가동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LCD 패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공급 과잉입니다. 이런 공급 과잉 우려를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서 대형 패널의 가격이 반등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가 반등을 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이 수급 쪽에서 살펴봤더니 이제는 공급 과잉과 관련된 이슈는 조금 벗어날 때가 되었다. 왜? 소비 쪽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사줄 것 같고 실제로 수급을 보니까 수급도 조금 안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리포트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지금 대형 평판 TV가 처음 나왔을 때 평균 가격이 1,300달러. 근데 지금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500달러 정도의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전체 TV 가격의 평균치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또 고가와 저가 모델 라인은 워낙 가격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뭐 평균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신제품이 발매가 되었을 때 항상 가격이 좀 반등을 했다. 근데 이번에 UHD TV라고 하는 이 TV가 가격대가 300만 원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대중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제품 판매로 인해서 가격 추가적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TV 세트의 가격은 아래로 내려가기보단 조금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수급은 안정되고 있고 가장 많이 사는 유럽과 미국의 소비자들은 소비 경기가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이게 뭐냐면 LCD TV 패널의 평균 사이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전부 다 이 면적이 높은 것들인데 점점 면적이 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쪽이 60인치, 그다음에 50인치대 뭐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더 이제 고가 라인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고가 라인대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TV 패널은 점점 커지고 가격도 비싸지고 수급도 안정되고 있고 소비도 좋아질 것 같고 그러니까 LCD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리포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앞으로 산업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놓고 봤을 때 LCD TV와 경쟁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경쟁이 뭐였죠? 바로 PDP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LCD TV, LED TV를 갖고 이제 뭐 헷갈리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LCD TV와 LED TV는 똑같이 LCD TV입니다. 다만 LCD TV는 백라이트 유닛이 있었고요. LED TV는 광원이 백라이트 유닛에서 그러니까 CCFL에서 LED로 바뀐 것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LCD TV의 한 부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DP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PDP는 생산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TV의 전체적인 판매량은 계속 늘고 있는데 PDP 생산이 줄었으면 그걸 나머지를 뭐가 메꾸고 있을까요? 브라운관이 메꾸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LCD TV라든지 TV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쪽이 메꾸고 있는데 대부분 LCD 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PDP의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LCD의 경쟁력, 그다음에 시장 장악력은 앞으로도 늘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 업체들의 TV 그 패널 구매량이 점점 늘고 있는 국면이어서 중국 업체들의 약진은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한국 업체들과 중국 업체들 그리고 이 글로벌 업체들의 마켓 쉐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북미나 유럽에서 보면 한국 업체들이 절대적인 상황이고요. 북미에선 그나마 경쟁하고 있는 것이 비조 정도가 이제 삼성과 LG가 경쟁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뭐 로컬 브랜드가 절대적이죠. 삼성, LG가 명함을 못 내밀고 있고요. 그래서 초기 시장, 정말 2008년도, 7년도 초기 시장에는 중국의 가전시장 가면 삼성과 LG가 1, 2위를 다퉜는데 지금은 10위권 정도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중국은 로컬 브랜드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아시아, 중동 뭐 이런 쪽에서는 삼성과 LG가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국면이고 중남미 쪽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상대적으로 선진국 쪽으로는 삼성과 LG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찾고 있는데 향후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 시장 쪽에서는 로컬 브랜드가 워낙 강하게 나가고 있고요. 자, 이런 로컬 브랜드가 최근에 가격을 무기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계속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과거에 소니 TV, 파나소닉 TV와 우리 TV가 경쟁을 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들의 TV는 사라지고 지금 한국 TV가 전 세계에서 모두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중국 업체들 지금 무시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가장 많은 TV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중국 쪽은 이미 장악을 했고 이것이 이제 해외로 확대되는 여부가 향후 좀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리포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포트의 내용은 딱 한 가지죠. 모두가 LCD TV를 볼 것이기 때문에 좋아진다. 관련된 종목을 사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본적인 의견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LCD가 좀 좋아질 가능성, TV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도 있다라는 점에서 균형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그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이 제품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미라캐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미라캐스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내 스마트폰의 화면을 그대로 TV에 옮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막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UHD처럼 화질이 높은 TV 그리고 스마트 TV로 가기 위해서 TV를 교체하거나 새 TV로 바꾸는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4K 지금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TV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서 체험해보거나 실제로 사서 써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이용할 앱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이 TV 화면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왜 사야 됩니까? 제가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3D TV 엄청나게 뭔가 대단한 TV처럼 떠들었지만 글쎄요. 지금 3D TV 얼마나 보고 계신가요? 집에 있는 TV가 3D TV인데 3D 활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다음 UHD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TV 쪽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제품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프로모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아시죠? 크롬캐스트입니다. 이 크롬캐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라캐스트와는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요. 다음 그림 넘어가 보죠. 실제로 TV에 HDMI라고 된 단자에 이렇게 꼽으면 끝인데요. 이 꼽으면 역할을 뭐를 하는 거냐? 아까 미라캐스트는 내 스마트폰 태블릿의 화면을 그대로 TV에 옮겨주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일종의 인터넷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앱을 활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집에서 대부분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이 TV가 있으면 TV에 대부분 TV만으로 되진 않기 때문에 디지털 케이블 TV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IPTV 같은 것도 연결해서 TV 콘텐츠들을 소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TV 앱 자체가 워낙 강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유료 TV, 그러니까 예를 들어 훌루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앱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크롬캐스트를 이용해서 훌루나 넷플릭스 같은 것들에 돈을 내면 이게 이제 인터넷 허브 역할을 해서 인터넷 연결을 통해 앱을 TV에 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통로로 연결을 해서 아까의 미라캐스트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영상을 그대로 옮겨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얘는 내 여기 안에 있는 태블릿 안에 있는 콘텐츠를 TV로 그대로 옮겨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만 이 태블릿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크롬과 연결해주는 일종의 리모컨 역할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앱을 구동을 해서 이 크롬캐스트 앱과 동시에 구동을 하면 훌루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미국 TV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그대로 받아볼 수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티빙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호핑이라고 하는 SK텔레콤과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써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TV를 이제 연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기존의 디지털 케이블 TV라든지 아니면 IPTV를 연결할 필요 없이 티빙 서비스만으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TV를 즐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체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죠? 국내에서 5만 원대에 팔고 있습니다만 미국에 가면 4만 원도 안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라캐스트 가격도 당연히 싸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체품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실까요? 자, 제가 중국 업체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결정적인 이유 바로 이 제품인데요. 샤오미, 그러니까 좁쌀입니다. 샤오미라고 하는 게 좁쌀이거든요. 근데 이 샤오미라는 굉장히 겸손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샤오미가 만든 이 스마트 TV, 샤오미 TV2는 사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우리나라 동일한 사양대의 가격보다 4분의 1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거랑 동일한 사양대의 국내 스마트 TV는 얼마냐? 240만 원대에서 270만 원대인데 반해서 이 TV는 우리 돈으로 66만 원대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 업체니까 66만 원 하지. 얘 66만 원짜리 한 달 쓰고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66만 원의 가격에 충분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서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쟁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거나 너무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는 것은 분명히 위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얼리 어답터 측면, 기술에 조금 밝은 사람들의 측면에서는 실제로 지금의 스마트 TV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 결국은 핵심 부품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스마트 TV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마트 제품들에 들어가는 핵심은 뭡니까? 디스플레이, 반도체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 두 가지와 관련되어 있는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군들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그 외 종목군들까지 확장하거나 너무 LCD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서 LCD 관련주에 대한 과한 투자는 제가 보기엔 조금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많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방향성보다는 이런 개별 이슈에 대한 판단이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향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이슈, 시장의 변화 상황들이 있다면 체크해 보겠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마도 6월 초에 있는 ECB의 금리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과 종목 이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1시간 동안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